두 번째 세션에서 할 거시경제적 발전, 이 제4장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공식이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경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growth accounting이라는 것, 성장 회계를 아마 후반부에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긴장해서 바짝 정신 차리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서론 부분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두 번째 세션의 후반이 좀 어렵다고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느냐, 막 퀵 리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전쟁 1950년서부터 53년까지 있은 이후에 리컨스트럭션, 재건이죠. 건물이 무너진 거를 다시 짓고 브릿지가 부서진 거를 다시 재건하고 하는 것이 리컨스트럭션이고, 물가 안정 프로그램의 안정화 정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타빌라이제이션 폴리시.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물자가 엄청 부족하겠죠. 식량도 부족하고 물자가 부족하니까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는 것,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우리가 안정화 정책이라고, 스타빌라이제이션 policy. 에 의한 물가 안정 프로그램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죠. 정치적 사건으로서는 1945년부터 46년 사이에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고 얄타 회담에서 결정한 것을 한국 국민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신탁 통치를 못하게 되고 남북한이 분단되게 됩니다. 토지개혁을 남한에서는 1949년에 단행했고 한국전쟁이 이어 벌어지게 됩니다. 1945년부터 53년까지 한국 경제 성장을 반복적으로 방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적 사건들이 1950년에서 54년 한국전쟁 이후 1953년 농촌 경제는 후퇴하게 됩니다. 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 한국 경제의 생산 수준은 일본 식민지 통치하의 1940년대 초기 수준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5년 동안 한국 경제의 생활 수준은 deteriorate, 더 악화되고 더 낮아졌다는 것이죠. 일본 식민지 통치하의 1940년대 초기보다도 더 못 살게 됐던 것이죠. 그만큼 한국 전쟁의 피해가 막심했고, 정치적 사건, 신탁 통치라든가 남북한의 분단이라든가 토지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국 경제의 생활 수준을 일본 식민지 통치하의 1940년대 초기 수준에도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1인당 GNP는 1970년 가격 기준 134달러였습니다. 1939년에서 40년 순상품 데이터상으로 산출량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1인당 기준 GNP가 134달러였으면은 당시에 베트남도 이런 수준 정도였지 않았을까? 베트남보다도 더 가난했으면 가난했지 한국 경제가
더 부유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1953년에서 1957년 사이에는 이제 한국 전쟁 직후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사회 간접 자본, 제가 말씀드리는 건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우리가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프라스트럭처, 소셜 인프라스트럭처죠. 이것을 재건축하는 데 대해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죠. 우선 도로가 정비가 되고 철도가 정비가 되고 전기 시설이 확충이 되고 그래야 뭐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보니까 따라서 이때는 성장보다는 가격 안정화에 우선 뭐한 해에 5% 6% 성장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물가가 20% 30% 50% 뛴다면은 물가 안정이 더 최우선화돼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리얼 GDP가 오히려 내려가는 폭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1950년대는 원조 식량, 의약품, 기계 및 원자재의 대량 조달이 필요했고 1억 2천만 달러, 1억 7,400만 달러의 GNP의 약 10%는 대외 원조예요. 한국 수입의 70% 이상이 외국 교부금으로 조달되었습니다. 한국이 수입을 100을 했다면은 70은 외국 원조로 받은 교부금으로 돈으로 그 수입 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이죠. 무상 원조 달러의 판매로 창출된 대충 자금은 투자를 위한 국내 화폐의 비인플레이션적 자금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무상 달러 원조 달러로 100만 불이 들어왔다 한국에 미국으로부터 100만 불을 그대로 놔두면은 100만 불을 한국 자금으로 바꾸면은 엄청난 국내 화폐의 증가 요지가 있어서 인플레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냐면 대충자 카운터 파트 펀즈라는 건 뭐냐면 어, 그 100만 불을 일단 그 달러로 가지고 있질 않고 100만 불에 대한 물품 구입으로 그 자금을 확보를 하는 형식을 있죠. 다시 말하면 국내 화폐로 다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를 과도하게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대중자금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 대외산업정책과 수출 촉진보다는 1950년대의 내수산업진흥정책으로 수입 대체 수입을 국내 조달로 대체해서 수출 어, 할인 제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즉 수출 수출 촉진 제품이 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1950년대는 한국의 수출 촉진을 할 제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 이 수입을 대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외화가 부족한 상태니까 수입을 대체를 해서 수입을 국내 조달로 대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중요한 품목이 예를 들자면 설탕이라든가 세멘트라든가 그다음에 식표,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도록 수입을 안 하고 국내 생산으로 대체를 하는 정책을
수입 대체 정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는 주로 수입 대체 정책에 의존했습니다. 1960년대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 하에서 하에서 수출 촉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되도록이면 어, 노동집약적 제품에 노동집약적 제품을 수출 촉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1960년대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대체에서 수출 촉진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 환율이 대규모 정기적인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과대평가되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가령 1달러를 100원에 공식 평가를 했는데 1달러가 20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업자가 일부를 바로 벌어오면은 은행에서 100원을 내주다가 200원을 내준다. 디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한국의 통화 가치가 평가절하가 되니까 수출에는 유리하고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전에 일부러치 수입을 하려면 내가 100원만 동원하면 되는데 이제는 200원을 동원해야 되니까 수입은 더 불리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 평가 절하 조치에 따라서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고 그런 정책이 추진이 됐던 것입니다. 다만 한국은 50년대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WPI 도매 가격 지수로 1951년은 531%에서 1953년 5년에는 28%로 안정화됐지만 1955년에는 다시 82%로 올라갔습니다. USAID 미션의 조언에 따라서 큰 규모의 재정 적자를 1957년에 제거함으로써 통화량의 증가율을 62%에서 29%, 20%로 줄여서 상대 가격을 안정시켰습니다. 네, 여러분들 인플레라는 건 뭐죠? 백이라는 물자가 있는데 화폐가 천이 발행이 되면은 화폐가 백만큼만 발행이 되면 물가가 안정될 텐데 화폐가 천이 발행되면은 물동량보다도 화폐가 10배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은 뭐, 50%, 100%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니까 안정화 정책의 핵심은 통화 증가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율을 실제로 줄이니까 상대 가격으로 안정이 됐었다 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는 50년대에는 국내 자원의 희소성을 극복하고 국내 저축보다는 외국의 지원을 극대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후 소득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국내의 저축은 높을 수가 없었겠죠. 따라서 외국의 지원, 원조나 차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직화된 금융시장에 대한 이자율은 조직화된 금융시장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공적인 금융기관, 은행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자율을 5%, 10%로 아주 낮춰서 은행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을 빌려서 은행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민간 투자를 좀 인카리지 시키기 위해서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이자율이 비싸면 민간이 투자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은행의 이자율은 낮추게 되는데 그러나 세금융시장 unorganized financial market이라고 뭐 여러분들 쉽게 해서 얘기하면 블랙 마켓이
그, 가령 여러분들 베트남에도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간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사금융 시장이 발달했죠. 왜냐하면 전쟁으로 물자는 더 없고 자금 수요는 많으니까 커브 마켓이라 레이시라 그래서 블랙 마켓이 형성이 돼서 이자율도 뭐 당시 30% 40%로 높아졌을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또는 환율도 가령 1원당 1달러당 뭐 1000동의 환율이 유지되다가도 2000동의 환율이 블랙마켓에서 거래되는 그러한 상황도 베트남에서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1960년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고 미국 정부는 각각 장래의 경제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정부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군사 정권이 설립되고 전후 복구 및 안정화 정책, 수입 덧체 정책으로부터 수출에 기반을 둔 빠른 속도의 공업화와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제1차 5개년 계획이 1962년부터 67년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용어가 나오는데요. 도약 기간이라 해서 테이크 오프 스테이지라고 해요. 말하자면 한 나라의 경제가 비행기가 이륙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된다. 테이크 오프 스테이지라는 것은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 공항을 떠나는 것, 상공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테이크 오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이 1965년까지는 지지부진하다가 아주 낮은 경제 성장률을 이루다가 65년 이후에 목표 성장률은 연평균 7.1%며 주로 공업화 과정을 통해서 고도 성장을 추진했어. 그 과정에서 국내 자원을 총동원해서 자족 가능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단계를 우리가 테이크 오프 스테이지라고 해요. 이거는 미국의 유명한 역사 경제학자인 월터 로스토가 스테이지즈 오브 이코노믹 그로스라는 책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은 갑자기 비행기가 이륙하는 식으로 진이 될 수가 있다. 1964년 5월에는 원화를 50%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평가절하를 하면은 수출이 촉진되고 수입이 절약된다는 것을 이미 얘기했죠. 1965년 단일 변동 환율제를 채택함으로써 자발적인 민간 저축을 증대시키고 비생산적인 은행 신용을 축소시키기 위해 금리도 2배 정도로 현실화했습니다.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니까 많은 민간 가구,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나 가계 소득자들이 금리가 2배 정도로 인상되니까 숨겨놨던 투자 금액을 전부 현실화해서 은행에 가지고 가서 그 민간 저축이 증대되고 외자 저축을 외국 투자를 줄여나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생산 제품의 성장 및 구조 변화를 보면 수출 전 지향적 산업화의 기본 전략이 지속했는데 2차 5개년 계획, 3차 5개년 계획, 4차 5개년 계획 4차 5개년 계획은 1981년에 끝나기 때문에 1979년 박 대통령이 서거됐을 때, 암살됐을 때는 4차 5개년 계획이 끝나기 이전에 암살당하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박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사실상 4차로서 이 5개년 개발 계획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비오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한국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농업 정책을 수정을 했는데 고가 곡물 정책으로 전환하고 농촌 환경 개선과 농산물 수입 준비를 위한 뉴 커뮤니티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예, 고가 곡물 정책의 하나가 이중 고가제죠. 쉽게 말하면 이중 고가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농민들로부터는 농민들로부터는 비싼 가격에 수매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시켜줍니다. 그러나 도시민들한테는 임금 근로자들한테는 싼 가격에 쌀을 공급합니다. 결국 공급하게 되면 그 격차는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사서 싼 가격으로 하려면 그 격차가 생기죠. 격차는 뭐냐면 재정 적자가 재정 적자.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정부가 재정 적자를 감소하더라도 농민들한테는 비싼 가격으로 쌀을 구입을 해서 농민의 웰페어를 보장을 해주고 도시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싼 가격에 쌀을 공급해서 도시임금 근로자들이 임금을 보충해주고 그 나머지 격차는 정부가 재정 적자로 하는 이러한 주종 정책을 이중고가제도, 고가의 곡물 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 놓고 도시임금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농촌에서 열심히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정책들을 도입합니다. 그 결과 1970년 GNP 연간 성장률이 4.1%에서 9.6%로 그러니까 1954년에서 61년 사이에 4.1% 성장하는 거에 9.6%로 1인당 GNP 성장률은 1.7%에서 7.2%로 성장을 하게 되죠. 네, 그것이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GNP 비율 같은 것이 다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것을 백업하는 것이 이러한 표들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조그만 수학이 있는데 수학은 뭐냐면
GNP를 Y라고 생각하고 population을 N이라고 표현한다면 1인당 GNP는 Y 나누기 N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초 수학 혹은 대학 수학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1인당 GNP를 로그화하면 로가리즘 오브 YT 나누기 NT가 됩니다. 그러면 로그 법칙에 따라서 이 비율은 마이너스로 나타나죠. 로그 YT 마이너스 로그 NT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수학 책들 다시 열심히 보시면은 이 식이 나올 겁니다. y 나누기 n을 로그 값을 취하면은 로그 y 마이너스 로그 nt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로그에다가 증가율을 산식을 쓰면은 로그 y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그러니까 데리바티브를 구하는 증가율을 구하는 산식은 어, 로그 yt 값을 t에다가 데리바티브를 구하면은 어, 디퍼런시에이션을 구하면은 yt의 증가율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GNP를 로그 값을 취한 다음에 타임에 대해서 증가율을 구하면은 GNP의 증가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954년부터 61년까지에 1954년부터 61년까지 로그 YT가 4.1% 증가하고 그 위에 식이 나오죠. GNP 연간 성장률이 4.1%니까 로그 YT의 데리바티브가 4.1%라고 보고 로그 YT 나누기 NT가 1.7%라 그러면은 로그 NT 인구 증가율은 몇 퍼센트가 돼야 되겠느냐? 4.1%에서 1.7%를 빼서 2.4%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서는 인구 증가율은 안 나왔지만 인구 증가율을 리커버하는 방법을 내가 밑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어, 인구 증가율은 4.1% 연간 성장률에서 1인당 성장률을 갖다가 1.7%를 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1962년부터 76년 사이에는 인구 증가율이 9.6%에서 7.2%를 빼야 되니까 2.4%가 되는 거죠. 2000년대가 되니까 인구 증가율이 한국도 1% 미만이 돼요. 그래서 요 엑서사이즈는 하단의 엑서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다시 공부를 하면은 로그의 분수 형태 값을 취하면 로그 값에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하는 것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식들을 참고로 하시고 보시면은 표 12를 보시면은 보세요. 1954년에 연간 GDP 성장률이 1차 산업은 6.7%, 제조업은 18.7%, 서비스 산업은 2.5%, 그래서 GNP는 5.5% 성장했고 상품 수출은 마이너스 36.0. 마이너스라는 건 뭐죠? 적자. 그러니까 수입이 수출보다 많았던 거죠. 그런데 1976년이 되니까 1차 산업은 그렇게 증가율이 뭐 뛰지 않았지만은 전 산업이 23.7%로 뛰고 제조업이 보세요. 26.1%로 뛰었어요. 연간 성장. 상품 수출은 39.8%가 흑자가 증가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 12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하단에 표 12의 하단에는 평균 값이 나와 있네요. 기간 평균 값이 나와 있네요. 53, 앞에 기간에는 제조업이 11.1% 성장하고 상품 수출이 7.6% 성장했는데 뒤에 기간에는 제조업이 18.4% 성장하고 상품 수출이 36.8% 성장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비율로 본 겁니다. Structure of GDP. GDP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농림업이 50년대에는 44.1%를 차지했는데 70년대 중반에는 25.0%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서 농림업의 비중이 GNP에서 저는 100을 생산했다면 44가 농림업에서 나왔는데 74년, 76년이 되니까 25만 농림업에서 나왔어요. 제조업은 전에는 10.5%였는데 50년대 지금은 28.8%, 74년, 76년에는 28.8%가 도달하죠. 급속한 제조업화, 공업화의 과정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GNP를 100으로 봤을 때 비율을 구해가지고 이거를 살펴보는 거죠. 구조 변화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급격히 농림업에서 제조업화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 테이블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 14를 보면은 산업별 고정자산 투자, 고정자산이라는 건 뭐 건물 기계라든가 그런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인데 보시면은 그 투자 비율이라는 걸 보시죠. 1차 산업의 경우 1954년에서 60년에는 11.9%였는데 1961년, 75년에는 9.9%로 1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반대로 제조업의 경우에는 28.7%에서 31.4%로 늘어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 개념인데 한계자본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자본계수는 총투자 증가분분의 총투자 증가분이 부가가치 증가분, 부가가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GNP입니다. GNP 증가분 이론 증대에 필요한 총투자액을 보니까 1차 산업의 경우에는 50년대는 0.86원이었는데 60년대 되니까 1.54원이 되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2.37원이었는데 1.56원이 되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3.39원이었는데 4.00원이 되는 이러한 한계자본계수의 변화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계자본계수라는 것은 GNP 1원 증가시킬 때 필요한 투자 증가분을 얘기를 해줘. 네. 그래서 국내 투자와 저축 격차와 해외 자본 유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수출은 성장의 원동력이었죠. 표 15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연간 수출 증가율은 53년, 62년에 15.6%였는데 29.1%로 급상승했다는 것이죠. 1950년대 수출이 수입의 30%였지만 74년, 76년에는 100% 이상이 돼서 국제 수지가 크게 개선이 됐다. 적자에서 탈피했다. 투자를 위한 국내 저축 부족, 트윈갭 티오리 전에 얘기했죠. 투자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국내 저축이 적어서 나타나는 갭. 또 수입 수요는 많은데 수출이 적어서 나타나는 갭을 외환 부족 갭. 이것을 둘을 합쳐서 트윈 갭 티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50년대는 GNP의 10%, 총 국내 투자와 70%는 해외, 해외 자본의 유입으로 조달됐죠. 1974, 76년은 GNP의 27%가 되면서 국내 투자가 1962년에 내국 조달 비율 30%에서 100%로 증가합니다. 자급자족이 된 거죠. 국내 저축으로 국내 투자를 메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국내 저축은 총 1960년대 초 GNP 3%에서 75년경에는 27%까지 국내 저축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이 테이블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이 테이블들을 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1957년부터 1962년간의 고용과 성장, 연간 총고용이 평균 4% 성장했으며 고용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제조업을 포함한 비농업 부문의 연평균 성장 또한 농업 고용과 비슷했습니다. 1963년 총노동 인구의 60% 이상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도시 노동력의 약 16%가 실업 상태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의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표 1을 참조하면 총 인구 증가율 2.2%에서 14세 이상 인구 성장률과 비농업 고용은 연간 7.1% 성장하고 농장 고용은 1.3% 증가에 그쳤습니다. 총 고용은 3.9% 성장. 고용 구조가 극적으로 바뀌었죠. 농업 고용이 63%, 전체 63%를 차지하던 것이 45%로 줄어들었습니다. 제조업 고용은 8.0% 차지하던 것이 21.3%로 급증했습니다. 표 18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 17과 표 18도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9를 참조하면은 1953년도 63년까지 GDP 디플레이터는 16.7% 연간, WPI는 15.0%, CPI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는 14.5% 증가했습니다. 전후 인플레이션은 상대 가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제브 조브의 실질 임금은 1960년대 중반까지는 안정적이었지만 1970년대 중반까지 급격히 두 배로 오르게 됩니다. 1975년에는 루이지안 터닝 포인트인 코리안 이코노미, 제가 쓴 논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End of Unlimited Labor Supply, 아서 루이스의 이론입니다. 터닝 포인트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터닝 포인트라는 건 뭐냐? 나는 베트남의 터닝 포인트를 1985년에서 90년 사이가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75년이 터닝 포인트였고, 그러면 75년부터 베트남의 85년까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국 경제와 베트남 경제 간에는 한 15년 내지 20년의 타임 레그가 있지 않느냐, 격차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서 루이스, 노벨상을 받은 아서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의 개발경제학 책에서 얘기하는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뭐냐? 쉽게 말하면 굉장히 가난한 나라, 개발도상국에서 할 일이, 잡이 없어서 바나나 나무 밑에서 매일같이 바나나만 따먹고 많은 실업이 존재하는 그러한 농촌 경제를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외자가 도입되고 그래서 그 경제가 급속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unlimited labor supply가
무한정으로 있을 것 같은 노동이 사라지는 것이죠. 없어지고 일반적인 현상은 임금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을 처음 방문했을 때가 아마 1985년쯤 됐을 텐데 그때 베트남에 많은 그 실업이 없어지고 베트남에도 공장에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임금이 급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1985년경부터. 왕 무이팔리스라 그러나요? 자유화 정책에 힘겨서 농촌으로 농촌에서 베트남 하노이나 호지민시티로 유입되던 노동력이 더 이상 무한정으로 공급이 안 되고 베트남 시내에서도 하노이에서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골프장의 캐디도 구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지는 인력난이 발생하는 그러한 거를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한 시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 소득에 개선은 실제 도시 임금 상승보다도 낮았죠. 이거는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 예금 및 대출에 대한 실질 이자율은 63년, 64년에는 음수였으나 명목 금리가 가령 5%고 인플레이션이 10%면 리얼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명목 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레이트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나 1965년까지 금리 개혁과 상대적 가격 안정으로 실질 금리는 10%에서 15%로 상승하게 됩니다. 노미널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20%고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5%면 20 빼기 5% 하니까 15%가 리얼 인트레스트 레이트. 그래서 내가 소개하는 이 방정식을 우리가 피셔의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는데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구하는 방법은 노미널 인터레스트 레이트에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빼주는 겁니다. 노미널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베트남에서 은행들이 지급하는 이자율입니다. 지금 10%쯤 되나요? 10%보다는 좀 낮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뭐 7%라고. 만약 인플레이션 레이시 5%라면 리얼 레이트는 2%가 된다는 피셔리안 아이덴티티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보면 추세를 보면 1973년, 74년에 굉장히 뛰었죠. 그래가지고 이때가 First Oil Crisis, 오펙 컨트리가 오일 프라이스를 4배 정도 해서 베트남과 태국, 타일랜드, 말레이시아에 등지에서 농민이 폭동을 일으켰죠. 왜냐하면 유가가 4배 뛰니까 농장을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가솔린이 필요하고 그 오일이 필요한데 캐로젠 오일이 필요한데 가격이 4배 뛰니까 농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데모를 했죠. 그런 것이 1974년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거시경제 발전의 그 어떤 디스크립티브한 표와 숫자와 데이터와 아, 한국의 고도 성장기 1975년까지의 히스토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 동안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성장의 원천을 어떻게 분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그래서 먼저 이 수식보다도 테이블을 먼저 소개를 하는 게 중요하다. 테이블보다도 그림을 먼저 성장. 성장에 그 필요한 생산 요소는 두 개가 있다고 봅니다. 자본과 노동이죠. 100명의 직공을 데려다가 공장 두 개에다가
뭐 토지를 결합시킨 캐피탈을 동원해서 이 3차원 세계에서 뛰는 거는 이것이 GNP입니다. 그러니까 Q는 GNP고 GNP는 결국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노동 인풋 L과 자본 인풋 K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 그래서 가령 지금 이런 산식을 한번 보죠. GDP가 베트남 경제에서 작년에 7% 뛰었다고. GQ라는 거는 Q의 GNP의 그로스 레이트라는 뜻입니다. GQ는 GNP Q의 그로스 레이트인데 7%라고 가정해요. GL은 노동 투입의 그로스 레이트입니다. 2%라고 가정을 해보죠. 베트남에서 작년에. GL은 뭐냐? 노동 투입이고 GK는 자본의 투입입니다. 자본의 투입은 작년에 8% 증가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그 앞에 붙은 A나 B는 뭐냐? 여기서 A는 0.6이라고 0.6이라고 가정을 하고 어, 0, A는 0.4라고 가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A는 0.4라고 가정을 했고 그다음에 B는 0.6이라고. 이건 조금 고급 이론이라서 내가 강의를 안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 0.4의 의미는 전체 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소득의 비중을 우리가 A로 표시하고 B는 전체 소득이 있으면 노동자가 가져가거나 자본가가 가져가야 되겠죠. 양분된다고 봤을 때 나머지 부분은 0.6이 돼야 되겠죠. 60%를 자본가가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고 본 겁니다. 베트남 경제에서. 그랬을 때 7%에서 0.4 곱하기 2%, 0.6 곱하기 8%를 빼내면은 1.4%라는 것이 남습니다. 이 1.4%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솔로 레지듀얼이라고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솔로의 이름을 따서 이 1.4%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죠. 보통은 기술 진보, 테크니컬 프로그레스. 자, 다시 한번 표현하면 여러분들 네. 그래서 뭐 전체가 100이라는 파이가 국민소득으로 얻어졌다면은 이 모델에서는 지금 40%는 노동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60%는 자본가가 가져가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베트남 경제의 작년에 솔로 레지듀얼 테크니컬 프로그레스는 1.4%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베트남 경제가 작년에 7% 성장을 했는데 0.4 곱하기 2%는 노동의 몫이고 0.6 곱하기 8%는 자본의 기여율이고 자본도 자본의 기여율과 노동의 기여율을 빼내니까 남는 거는 1.4%인데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테크니컬 프로그레스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에 베트남 경제가 7% 성장했을 때 0.4 곱하기 2, 즉 0.8%가 되나요? 0.8%는 노동의 덕이고 베트남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고 0.6 곱하기 8%는 4.8%는 자본의 투입이고 그 나머지는 설명이 안 되지만은 테크니컬 프로그레스에 의해서 GDP 성장이 7%가 달성이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GDP가 이렇게 뛴다면은 3차원의 설계에서 L이 증가하고 K가 증가해서 Q가 뛰는 것을 묘사한 것이 제가 그린 저의 푸어 다이어그라매틱 테크닉인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만일 경제가 테크니컬 프로그레스가 더 발전하면 베트남에서 IT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가지고 베트남 전체 테크니컬 프로그레스가 3.0%로 증가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GDP가 이렇게 뛸 겁니다. 그 GDP를 묘사한 게 노란색으로 제가 묘사해 본 겁니다. GDP가 Q가 이렇게 뛰어버리는 테크니컬, 그러니까 같은 노동력과 자본력을 동원해서도 테크니컬 프로그레스가 확 뛰어버리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식을 제가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그로스 레이 식은 GQ는 GNP의 GDP의 증가율입니다. GL은 노동의 증가율이고 알파는 아까 A라고 표시한 알파는 노동소득의 부가가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노동자 1인당 임금에다가 노동자 수 더하기 자본의 수에다가 자본의 임금을 곱한 것 전체가 국민소득 PQ라면은 Q의 가치인 국민소득이라면 국민소득의 노동소득의 비중을 알파, 자본소득의 비중을 베타로 봐야 돼.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플러스 B는 합이 1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식을 설명한 것이 20페이지의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에서 이거를 분해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GDP를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1963년부터 73년 사이에 그로스 어카운팅을 해본 것. 우선 여러분들의 시선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전 산업만 보죠. 전체 한국 경제의 산업을 보니까 요소 비용으로 GDP를 계산했자는 이 기간 동안 9.9% 성장했다. 굉장한 고도 성장이죠. 주택 소유가 GDP가 포함하면은 10.1%. 뭐 주택 소유 GDP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지워도 됩니다. 지금 주택 소유 GDP를 우리가 인퓨트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2번은 잊어버리고 일부 요소 비용 GDP가 전 산업이 9.9% 뛰었고 비농업 부문은 13.0% 뛰었고 광업 및 제조업은 18.4% 뛰었다. 어느 기간 동안 1963년에서 73년인 한국의 공업화 기간 동안. 자본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뭐로 표현하냐면 재생산 가능한 자본. 그러니까 토지 같은 거는 재생산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재생산 가능한 자본도 8.3%, 8.0%, 11.0% 아마 이 숫자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겁니다. 노동은 근로자는 이게 좀 줄이 뒤바뀌었는데요.
이 정도 돼요. 더 내려. 네. 근로자는 전산업은 3.8%, 광업 제조업은 10.6%,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4.6%, 7.7%, 10.7%. 대개 근로시간과 1인당 인적 자본이라는 거는 근로의 퀄리티를 얘기를 하는데, 퀄리티 오브 레이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합쳐서 어, 어, 따지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로 인원수로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플러스 3를 한 단위로 보는 경우도 있고 1을 한 단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로. 네, 그렇게 테이블을 인식을 하면은 성장 기여율을 보니까 자본 적용 비율이라기보다 소득 비율, 소득 비율을 보세요. 합하면 100이 돼야 되죠. 요소비용 소득을 적용할 경우에는 네, 39%가 네이버 쉐어고 캐피탈 쉐어고 61%가 네이버 쉐어. 비농업 GDP를 할 경우에는 44%가 캐피탈 쉐어고 56%가. 그러면 이거 합치면 당연히 100이 돼야 되죠. 광업 및 제조업에서는 캐피탈 쉐어가 훨씬 높아가지고 업종의 성격상 광업 및 제조업에는 주로 자본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75대 25다 하는 이러한 비율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로스 어카운팅 할 때. 그래서 네, 이거를 제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이게 깨끗이 안 돼 있는데 나중에 현태가 한번 이 테이블을 좀 더 깨끗이 만들어 가지고 다시 붙여 가지고 김현태 조교가 다시 이 테이블을 재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슬라이드로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그럼 이런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한국 경제의 성장 회계를 해보는 겁니다. 전체 산업을 먼저 해보고 나중에 광업 및 제조업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전체 산업은 산출을 어디서 가져왔나요? 아마 여기서 가져왔겠죠. 표 20에서. 전산업 9.9%라는 숫자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자본은 어디서 가져왔나요? 자본도 재생산 가능 아마 8.3%를 가져왔을 겁니다. 토지 포함한 자본은 6.9%가 되네요. 그러면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네, 이 토지를 포함한 전산업의 경우니까 토지도 포함해야 되겠죠. 6.9%를 표 20에서 가져왔겠죠. 네. 그 다음에 노동은 어디서 가져왔나요?
근로자 수로 해서 가져왔겠죠. 다시 보면은 근로자 수를 3.8%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숫자를 가져와 놓으면 전체 경제에 그러면 적용된 자본 및 노동소득 비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앞에 붙어야 되는 코에피션트 값을 정해야 되는 합은 1이 되는 39%, 61%를 뜻하는 그거는 어디서 가져왔나요? 그거는 아마 여기서 가져왔을 겁니다. 전산업의 경우에 39대 61이 됐다. 자본이 39를 차지하고 노동이 61을 차지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왔으면은 0.39 곱하기 6.9가 돼야 되고 0.61 곱하기 3.8% 아시겠죠? 그래서 이 라인을 계산을 하면은 9.9%에서 2.691과 2.318을 빼내면 테크니컬 프로그레스가 테크니컬 프로그레스라고도 하고 TFP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TFP라는 거는 총요소 생산성 기술 진보가 같은 용어입니다. TFP의 증가율이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4.891%로 추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성장 회계를 일단 끝내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게 성장 기여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9%를 누가 기여를 했느냐. 자본이 기여한 거는 2.691을 9.9%로 나눈 27%고 노동이 기여를 한 거는 2.318%를 9.9%로 나눈 것이 23%가 돼요. 테크니컬 프로그레스가 기여한 거는 4.891%를 9.9%로 하는 거 50%가 돼요. 그래서 이 빨간 거 50%, 23%, 27%가 합이 100이 돼야 되죠. 이게 100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못한 것이죠. 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부분은 반드시 복습을 하도록. 이것이 표학결 교수님이 성장 회계를 한 결과인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결과를 가지는지 자기가 꼭 복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연습을 할까요? 한 번 더 연습할 것은 광업 및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광업 및 제조업의 산출은 여기서 가져와야겠죠. 18.4%네요. 이 표에서 가져오자면은. 그래서 광업 및 제조업에 들어가서는 어디를 18.4%가 산출이고 자본은 어디서 가져왔나요? 광업 및 제조업의 자본은 요것밖에 없네요. 11.0%. 아마 이거를 썼을 것 같은데 보면 네, 11.0%였습니다. 노동은 어떻게 가져왔나요? 광업 및 제조업에는 10.6%도 있고 뭐 10.7%, 2.2%도 있는데 근로자 10.6%를 가져왔겠죠. 그래서 10.6% 근로자를 가져왔어요. 이것은 다 요 오른쪽 항목은 전부 표 20에서 가져온 겁니다. 적용된 자본 및 노동소득 비율 알파와 베타 값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광업 및 제조업에서는 알파, 즉 자본의 소득 비율이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보니까 표 21에 광업 및 제조업은 캐피탈과 레이버 쉐어를 75대 25로 쓰라고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표 21에. 따라서 표 21에 근거해서 광업 및 제조업의 알파를 0.75,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0.75가 거기서 가져온 거고 나머지 0.25가 당연히 노동의 쉐어가 돼요. 그래서 성장 회계를 하니까 전체가 몇 퍼센트예요? 성장 회계하니까
산출이 18.4%가 나와요. 목표는 18.4%가 디컴포즈 되는 거죠. 즉, 광업 및 제조업에서의 성장률은 18.4%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본 11.0% 곱하기 이스 쉐어, 노동 10.6% 곱하기 이스 쉐어, 나머지를 전부 TFP, 기술 진보로 몰아넣으니까 기술 진보율이 7.5%가 나왔더라고요. 성장 기여율은 어떻게 하느냐? 전체를 18.4%를 100으로 보고 이게 100입니다. 각각의 기여율을 나눠주는 거죠. 8.25%는 자본의 기여율이니까 8.25%가 18.4%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고 노동은 2.65%를 18.4%로 나누니까 15%고 테크니컬 프로그레스는 7.5%를 18.4%로 나누니까 0.4, 40%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한국의 성장 회계, 광업 및 제조업의 경우는 1963년에서 73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광업 및 제조업의 GDP는 18.4%로 증가했는데 자본은 11.0%로 증가하고 노동은 10.6%로 증가하고 테크니컬 프로그레스는 7.5% 증가했다. 자본에다가 자본의 쉐어와 노동에다가 노동의 쉐어를 곱해서 얻어진 기여율을 보니까 한국의 제조업과 광업은 성장 기여율이 자본이 45%, 노동이 15%, 기술 진보가 40%. 그러니까 한국의 제조업과 광업은 그야말로 자본과 기술 진보가 도미네이트해서 하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베트남 경제에서도 이런 데이터가 구해지면은 얼마든지 베트남의 기간별 성장 회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광업 및 제조업의 성장 회계를 더 자세하게 나타낸 것이 또 한 번 해본 건데요. 이거는 18.4% 자본 19.8% 어디서 가져왔나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복습을 해보면은 18.4%인데 이번에는 생산자본에서 가져왔네요. 19.8%. 그럼 생산자본과 재생산 가능은 뭐냐? 재생산 가능은 여러 가지 기계, 장비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포함된 거고요. 생산 자본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생산에만 투입되는 기계, 장비 등을 생산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그로스 어카운팅에서는 19.8% 생산 자본을 가져왔네요. 18.4%는 동일하고. 그리고 노동도 좀 달리 가져왔습니다. 노동을 보니까 아까 노동에 근로시간과 1인당 인적 자본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노동 통계도 있거든요. 그 노동 통계를 이용한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하면요. 1인당 인적 자본을 에다가 근로시간을 더해서 전체의 노동 증가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1인당 인적 자본을 2.2%는 무슨 얘기냐? 근로시간 면에서는 연평균 10.7%로 근로시간이 증가했는데 이 기간 동안 노동력의 퀄리티가 교육 수준이 인적 자본이 매년 2.2%씩 증가했다는 거예요. 베트남 근로자들의 IQ가 증가했거나 테크니컬 프로그레스적인 지식, 지식 포함 근로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퀄리티 오브 레이버고 근로시간은 퀀티티 오브 레이버고 퀄리티 오브 레이버에다 퀀티티 오브 레이버를 더해야 전체 레이버의 증가율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식이 나오냐면 자, 워킹 아워가 베트남에서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 그럽시다. 근데 퀄리티 인덱스가 1.0이었습니다. 기준 연도에서는. 근데 다음해에는 퀄리티 인덱스가 1.2가 됐습니다. 그럼 8 곱하기 1.2를 해야 전체 노동 인풋이 반영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퀄리티 인덱스가 뛰는 것도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7%에다가 그리고 그것도 로그 H에다 로그 Q를 더하는 것이죠. 그것이 슬라이드 25의 윗부분에 제가 적어놨는데 왜 레이버 인풋은 이 경우에는 워킹 아워와 퀄리티 인덱스를 곱한 건데 그걸 로그 값을 취하니까 그 로그 값을 취하면은 로그 H 더하기 로그 Q가 돼서 로그 H는 H의 증가율, Q는 Q의 증가율인데 워킹 아워의 증가율은 10.7%고 Q는 2.2% 증가했으니까 합하니까 12.9%가 증가해가지고 그로스 어카운팅을 다시 하니까 또 다른 광업 및 제조업 성장 회계의 증가율은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퀘스천을 던지는 것은 여기서 성장 회계를 한 광업 및 제조업과 여기서 성장을 회계를 한 광업 및 제조업이 아주 다르죠. 여기서는 TFP 증가율, 즉 기술 진보 증가율이 어, 의 기여도가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데에는 기여율의 증가율가 40%나 되죠. 왜 이렇게 상이한 결과가 나왔느냐? 그 이유는 이 마지막 테이블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증가율을 더 많이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적 자본을 잡다가 보니까 기계 장비의 증가율은 훨씬 컸고 근로시간 이외에도 인적 자본을 추가해서 노동 투입을 잡았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이 더 많이 들어가서 TFP는 레지듀얼이니까 TFP의 몫은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광공업 부문의 가동자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64년, 74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19.8%의 속도로 증가했는데 이는 광공업 부문 요소 가격을 포함하였습니다. 1974년에서 70년의 기간에는 재화와 용역의 총 수출액이 총수입액을 초과하였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얘기. 무역 적자가 흑자로 돌아선 것이 한국의 경우에는 74년, 76년의 얘기예요. 그러나 1976년에도 국제 수지 적자는 석유 파동의 여파로 아직 GNP의 3%에 도달해서 일시적으로 76년에는 석유 파동의 여파로 적자가 있긴 있었지만은 어쨌든 74년, 76년에 들어서는 한국의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는 굉장히 빅 이벤트가 있었다. 첫 5개년 계획 이전엔 GNP의 9.5%만 국내 투자를 이루었는데 74, 76년에는 GNP의 27%를 국내 투자한다. 했다. 국내 자원의 이용이 굉장히 증가했다. 한국의 실질 GNP 증가율은 1953년 이후 7.5%, 60년 이후 9.6%,
세계은행에 의하면 60년에서 74년의 한국의 1인당 GNP 성장률은 싱가포르, 홍콩, 대만만이 한국의 성장 기록과 일치하고 이 네 나라를 합쳐서 네 마리의 호랑이로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축적과 배분, 그러니까 축적이라는 건 저축과 투자, 생산, 수출, 수입 등의 배분은 채너리 앤 실퀸이 연구한 101개국에서의 일반적인 개발도상국과 비교할 수 있는데 한국은 1953년, 62년 동안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1970년대 초에는 이미 개발도상국 일반을 초과했다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중반의 한국의 1인당 소득은 일본의 1930년대 말보다 낮았지만 한국의 성장률과 자본사동 효율은 상당히 높았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저축률이 낮은 한국은 일본과 대만보다 더 많은 순해외 자원에 유입할 수밖에 없었다. 네, 한국의 그 개발을 채널에서 일으키는 회기 평균이라는 건 조금 어려운 테이블인데요. 그래도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1953년, 55년에는 한국의 예를 들자면 1인당 GDP가 74.3에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데 72년, 74년이 되니까 175.4로 증가하고 그렇죠. 그래서 산업 생산 같은 거를 보면은 53년, 55년에는 평균은 어, 대국의 평균 패턴이라는 것은 가령 어, 제조업 수출이 한국 실제값은 거의 영에 가까웠는데 다른 나라의 개발도상국 중에서 큰 나라들은 0.017이 됐는데 1972년, 74년의 평균을 보면은 한국의 실제값이 0.206인데 대국은 0.025로 오히려 역전됐죠. 그러니까 이 채널 실퀸의 월드뱅크 리포트를 보더라도 한국이 얼마나 빨리 발전했느냐, 개발도상국 평균을 초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결론은 한국 경제는 수입 대체에서 수출 촉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수출 지향성적이 지향성 것인가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쓴 게 1979년이니까 이때 퀘션을 단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약점은 있었지만은 1970년대 중반에는 10%로 안정화되고 이 이후에 파란 거는 제가 추가한 겁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3% 이하로 안정되었습니다. 안정보다는 성장에 대한 당시 1980년, 70년대 말에 정부의 프레퍼런스, 선호가 있었다는 것은 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강의의 핵심은 아까 보여줬던 성장 회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많이 하루 종일 공부하시느라고 힘은 드시겠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성장 회계를 다시 한번 해서 성장 회계의 기법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